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그 시험 발표가 났죠. 지난주 수요일 날 2022년 10월 29일 시험 보는 것으로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미리 말씀드렸는데 딱 이제 11개월 남았습니다. 오늘 29일이잖아요. 예, 뭐 큰일 나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귀중한 시간은 짧을수록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히려 많이 남으면 공부하기 힘들어요. 딱 11개월 지금부터 하면 충분히 1, 2차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 수업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래도 11개월만 잘 참으면 아마 다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게 총칙, 지난주 용어정의를 했습니다. 용어정의 중개상물 한 문제씩 나옵니다. 지난주에 한 게. 용어정의가 중개, 중개업. 중개업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 취득하는 겁니다.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해서 개업을 하면 개업공개사, 자격 취득해서 나무 밑에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릅니다. 용어정의 꼭, 이건 총칙. 총칙이라는 것은 민법 총칙은 계약법, 물권법, 친족상속법 모두 다 적용되는 게 총칙이거든요. 총체적인 규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게 용어정의는 계속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됩니다. 용어정의. 중개대상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대상물입니다. 지난주에 한 내용이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 그리고 등록 절차. 등록이라는 것은 개업공개사 용어정의가 등록을 한 자입니다. 즉 개업 절차입니다. 등록 절차라는 것은 개업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오늘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 첫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 절차, 그 다음에 결격사유. 결격사유라는 것은 개업할 수 없는 것, 취직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는 사유. 이런 것들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본서 34페이지를 보십시오. 34페이지 오늘 할 차례죠. 34페이지 기본서 공인중개사 제도 중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자, 오늘 그 프린터 위원회 4개 비교하는 거 프린터 내드렸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협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프린터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비교하는 거 프린터 내드렸는데 지금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해서 찾아보면 공부하면서 보게 되면 비교가 되고요. 비교를 해야만 나중에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 기본서 34페이지에 있는데 국토부에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바뀌었는데요. 옛날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 둘 수 있다라고 바뀐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국토부에 두어야 한다 하면은 사무실 두어야 하고요. 직원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직원도 없고요. 그냥 회의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거든요. 그 회의할 때 다른 사무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두고 있지만 평소 때는 사무실이 없다가 회의할 때만 한번 남은 사무실 회의장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오늘 내드린 거 위원회 비교한 거 5개 중에서 둘 수 있다는 이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둘 수 있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시도에 둘 수 있다만 있고 나머지는 다 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둘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두어야 한다, 둔다, X 시험에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인데요. 위원회
위원장 일명 포함입니다. 시험에 포함인데 제외 이렇게 X로 출제된다고요.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내드린 거는 39번에 있습니다. 7명, 숫자 7명은.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이고 39번 찾아서 밑줄만 치시면 됩니다. 39번 한번 찾아볼까요? 시험 볼 때까지 100번 이상 봅니다. 그러다 보면 자동으로 알게 된다고요. 그 6번에 있네요. 39번에 6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39번에 6번에 있죠?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이게 위원회 지금 여기 비교한 거 칠판에 여기 적어 놨는데요. 위원회, 오늘 내드린 위원회 비교하는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오늘 하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전부 포함입니다. 제외가 아니고 다 포함입니다. 왜 이게 짝수가 아니고 홀수냐 하면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만약 11명이면 과반수인 6명이 출석해야 되고요. 6명이면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됩니다.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되려면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짝수가 되면 안 되고 홀수가 되어야 한다고요. 만약에 8명이면 8명 중에서 4명이 출석해가지고 만약에 8명 중에서 8명 다 출석해가지고 4명 찬성, 4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그래서 짝수가 아니라 홀수라고요. 홀수. 7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공제운영위원회도 홀수 19명 이내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도 9명 이상 15명 이하. 이거는 지금 교과서 이게 맨 뒤에 나오는 걸 미리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진도에 없고 나중에 나와요. 그런데 미리 한번 보고 또 다음에 보면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요. 제가 홀수라고 했는데 지금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이니까 홀수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색깔을 노란색으로 해놨는데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입법의 불비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1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10명 이상, 15명 이하라고 하면 옵니다. 주택상가 분쟁조정위원회는 5명 이상 30명 이내입니다. 이게 10명, 30명은 논리적으로 보면 부적절하다고요. 짝수기 때문에. 만약 30명 다 출석해서 15명 찬성, 15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15명, 5명 이상 30명 이하니까 아마 29명이나 이렇게 하지 30명은 안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자,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1명 포함해서 위원은 7명 이상 11명 이상이라는 것, 11명 이상이 아니라 이하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되고요.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시험에 위원장이 임명위촉한다. X입니다. 위원을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국토부 장관.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부 제1차관이잖아요. 아마 처음 들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논란의 여지는 없어요. 그냥 단순히 기억하는 거죠. 기억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처음 들으면 아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거기 기본서 3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심의사항이 동그라미 1, 2, 3번에 있죠? 자,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인데 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 의결을 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됩니다. 시험에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니까 시도별로 다를 수 있죠. 근데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시험 문제 난이도는 시도별로 다르면 안 된다고요. 서울은 어렵게 출제하고 경기도는 쉽게 출제하고 하면 안 된다고. 원래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시도지사는 따라야 된다. 나머지는 시도지사는 따라야 될 의무 없습니다. 시험에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 거기 36페이지
36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에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밑줄 치놓으세요. 1번만 따라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 1번이 뭐냐고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된다. 기본서 36페이지 맨 위에 세 번째 줄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1번은 따라야 된다. 동그라미 1번이 뭐라고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기입니다. 임기. 기본서 36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임기 있죠? 시험에 모든 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X입니다.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공무원은 발령 나면 근무해야 되죠? 2년 안 돼도 다른 데 발령 나면 가야 되고요. 2년 넘어도 계속 근무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공무원을 제외입니다. 포함이 아니고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입니다. 이게 보궐위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보궐선거를 했는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만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대통령만, 지금 현직 대통령이 보궐선거로 당선됐죠? 전임자 남은 기간 1년이었는데 1년만 한 게 아니라 새로 임기 5년 시작됐잖아요. 그거 빼고 시도지사, 국회의원, 지방의원, 모든 위원은 전부 다 전임자 남은 기간만 합니다. 보궐위원은. 지금 서울시장도 남은 기간만 하죠? 이제 1년도 안 남았죠? 남은 기간만 합니다. 전임자 남은 기간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자 남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하나만 새로 임기 시작되고요. 보궐선거해도 나머지는 전부 전임자 남은 기간만 합니다. 공무원 제외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어려웠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내용 그 자체만 기억하면 되지 논란의 여지는 없죠? 내용은 쉽습니다. 다만 처음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 36페이지 거기에 양가로 2번 재척, 기피, 회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척, 기피, 회피. 이거는 인터넷에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해봐도 재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재척 사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회의에서 빠져야 되는 사유, 배제돼야 하는 사유를 재척 사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피라는 것은 뭐냐면 아마 뉴스에 보면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즉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저 위원은 내가 신청한 회의에는 빼달라. 이게 기피 신청입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처럼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회의에 빼달라고 요청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회피라는 것은 뭐냐면 회피, 재척 사유, 그 회의에 빠져야 되는 배제되어야 하는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배제를 안 시키면, 즉 재척을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고요? 나는 전 배우자가 안건 당사자로 왔기 때문에 스스로 회의에서 빠지겠다 이렇게 회피해야 됩니다. 전 배우자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재척 사유는 뭐냐면 재척 사유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배제되어야 하는 사유. 배우자거나 배우자이 어떤 사람이 안건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전 배우자이 어떤 경우 이혼했습니다. 전 배우자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 안 한다. X 할 수도 있다. 위장 이혼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 배우자이 어떤 사람도 안건 당사자인 경우 재척 사유에 해당됩니다.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고 전 배우자가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위장 이혼했을 수도 있으니까. 친족이거나 친족이 어떤 경우 역시 이해관계 있죠? 그 다음에 정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이거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이 뭡니까? 서비스 제공하는 게 용역이죠? 논문을 제공하는 거, 용역. 우리 지하철 타고 오다 보니까 여용역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용역실. 그게 뭡니까? 그 여자분들 청소하고 이런 분들 그 쉬는 곳이더라고요. 논문을 제공하는 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용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했으면 돈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공짜로 한 게 아니고 돈 받고 했기 때문에,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회의에서 빠져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대리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변호사들을 민사사건에서는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대리를 하면 그냥 대리하는 게 아니라 대리하면 돈을 받고 대리한다고요. 돈 받고 대리를 했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는 빠져야 된다. 재척 사유에 해당된다. 시험에 이게 디귿이 출제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데, 기피 신청이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기피 신청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재판부 기피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그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있었고요. 뭐 윤석열 전 그 총장 징계할 때에도 그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 있었습니다. 빼달라고 회의에. 그 사람 빼달라. 나한테 악감정이 있으니까 나한테 불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나를 그 사람 빼달라. 이렇게 하는 게 기피 신청입니다. 이부진 전 삼성 그분도 재판부 이혼할 때 재판부 기피 신청 냈었습니다. 기피 신청이라는 것은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를 회의에 참석 못하게 빼달라고 요청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재척 사유, 회의에 빠져야 되는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빼주지 않는 경우 스스로 심의 의결에서 피해야 된다. 스스로 피해야 된다. 난 전 배우자 이 어떤 자가 안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 못하겠다. 안면 바쳐서 이렇게 스스로 빠져야 된다고요. 그걸 회피라고 합니다. 자, 국토부 장관 2차 과목은 시험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이런 거 말 바꿔서 냅니다. 국토부 장관은 재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 대신에 시도지사 하면 X라고요. 자, 해촉인데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운영하면 만약 사장이 되면은 직원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사장 입장에서는 위촉계약서를 적는 게 좋아요. 위촉계약서 적으면 그냥 해촉해버리면 돼요. 근로계약서를 적으면 근로기준법 적용되면 미리 해고, 예고해야 돼. 바로 못 자르고요. 그 정치인들은 보면 무슨 비상대책위원회 위촉하고 그냥 해촉해버리잖아요. 해촉하면 한 달 전에 해고, 예고할 필요 없다고요. 해촉해버리면 된다고. 해촉할 수 있습니다. 위촉. 우리 그 보험 설계사 분들도 거의 위촉돼 있어요. 근로계약을 적는 게 아니고 위촉돼 있기 때문에 해촉해버리면 끝이에요. 보험 설계사를 뭐라고 하지? 뭐 라이프 플래너인가 막 좋은 말 영어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요즘. 그분들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적은 근로자가 아니라 위촉계약서 적었다고요. 해촉해버리면 된다고요. 보험사고 치고 이러면 그냥 해촉하면 끝이에요. 해촉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주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2차 과목은. 자, 지금 우리 그 기본서 36페이지, 37페이지 위에까지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내용이 지금 이번 시간 하는 게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은 한 문제 정도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다 알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의 직무인데 이건 뭐 당연히 회의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니까. 이거 양가로 2번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시험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X입니다.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그 오늘 내드린 프린트에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그런데 협회 공제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왠지 부위원장이 하는 것 같죠? 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이 하는데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다고요. 그래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우리 기본서 37페이지 5번에 양가로 2번에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글씨 파란 글씨로 적어놨죠? 글씨체 이렇게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 여기 5번, 그대로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 37페이지 기본서 심의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운영. 1번은 당연한 거고요. 2번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적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하면 X죠? 아까도 말했죠. 얼마라고 했어요? 위원이 7명 이상 11명 이내면 만약 7명이라면 7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했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고요. 우리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이잖아요. 그럼 300명의 과반수 출석이면 151명 출석, 76명만 찬성해도 의결할 수 있다고요. 일반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라고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그래서 7명에서 11명이라고 했잖아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그러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만약 11명이면 6명 이상 출석, 6명 출석했으면 4명 이상 찬성하면 의결이 된다고요. 가부 동수가 나오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7일 동그라미,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39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9번에 보면은 39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7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 14번에 있네요. 39번에 14번 밑줄만 쳐놓으세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9번 찾았습니까? 7일입니다. 7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예측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1시간 전에 통보해가지고 1시간 후에 회의합니다. 참석하세요 하면 다른 일 부산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못 오잖아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7일 시험에 이게 지금 주택관리사 같은 거 주관식으로 나오거든요. 2차 과목은 주관식으로 내면 이런 거 바꾸더라고. 7일 대신에 그냥 가로 안에 이게 들어가야 될 숫자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내요. 주관식 내면 이건 명확하잖아요.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7일인데 5일, 10일 이런 식으로 X 시험에 나온다고요. 사실 이게 시험 공부하고 실제 실무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 실무 나가서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회의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일단 합격을 해야 되니까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7일 전인데 그 숫자 39번에 7이 있고 그 39번 옆에 보면 다 숫자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40번에 뭐 11 숫자 많이 나와 있죠. 이런 숫자를 바꿔서 출제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합니다. 이걸 굉장히 어렵게 내려면 위원장이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면 X입니다. 지금 논리적 사고력을 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기억하는 내용이죠. 사실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 잊어먹으면 됩니다. 이거 시험 볼 때까지 지금 암기한다고 가는 게 아니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 문제를 풀면서 오히려 또 이론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38페이지, 기본서 38페이지입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맞습니다. 1번은. 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0명, 15명이 아니라 7명 이상 11명 이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고요. 2번, 그래서 X고요. 3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 아까 이런 거 있었죠. 자문이나 용역이나 이런 거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대리인인 경우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회의에 빠져야 된다고요. 자문을 했다는 건 자문료 받잖아요. 변호사들도 자문료 이렇게 받더라고요. 저한테도
저는 뭐 자문료 받진 않았는데 제가 아는 분들을 보니까 다 자문료 몇십만 원, 전화통화해서 부동산 상담해주면 자문료 먼저 100만 원 입금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문을 더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줄 알고. 저는 공짜로 해줬는데 자문료 받아도 불법 아니에요. 자문해주고. 그 돈 받았기 때문에 이해관계 있으니까 회의에 빠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3번. 4번.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사 따라야 된다 했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라야 되고 나머지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따를 필요 없다. 4번 맞습니다. 5번.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사후 의결을 거쳐야 된다. 사후 의결 X입니다. 사전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사전.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은 사후에 거치는 거 없습니다. 전부 사전에 미리 거쳐야 된다. 미리. 사후라는 말 때문에 X입니다. 미리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자, 6번.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했어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죠? 부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래서 6번도 옵니다. 38페이지 맨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자, 다음은 39페이지. 기본서 39페이지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데 정책심의위원회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사전의결.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된다 했죠? 사전의결,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시행을 하려면. 자, 근데 이때까지 시험을 33번 시험을 봤습니다. 32회까지 시험을 봤는데 15회 추가 시험을 봤기 때문에 33번 이미 시험을 봤다고요. 근데 33번 모두 시도지사가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서울시장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여러분들 경우 서울에 주소가 있으면. 이거 저는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럼 국토부 장관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된다고요. 지금 약사, 의사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증 주더라고요. 약국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근데 시도의사보다는 우리나라는 장관이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그래서 시도기 때문에 만약 서울시 자격증 가지고 물론 뭐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할 수는 있지만 제주도에 가서 하면 그 제주도 특세 같은 게 좀 심하거든요. 제주도 같은 데는. 그럼 제주도의사 명의로 되어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전부 시도지사가 시행했고 한 번도 국토부 장관이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33번 시험을 실시했는데 장관이 시행하려면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근데 시도지사가 시행해야 되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그 발표된 것도 보면 큐넷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시험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금은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시행하지만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되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사전 공고된 걸 보면 그 여러분들 학원 밴드 다 가입하셨죠? 그 학원 밴드에 보면 올려놨어요. 사전 공고 내용 올려놓은 거 저도 학원 밴드에서 봤는데 보니까 이제 원서 접수를 옛날에는 10일 동안 접수했는데 작년 올해부터 5일간 접수해요. 5일간 접수했다가 나중에 10월 달에 추가로 빈자리 접수를 한다고. 원서 접수해놓고 환불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빈자리 접수를 한다고. 왜? 이미 학교는 다 얻어놨는데 임대료 주고 안 오면 추가 접수를 한다고요. 그 추가 접수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빨리 끝내버릴 수도 있. 만약에 환불받은 분이 없으면 빈자리가 없으면 접수 안 할 수도 있겠죠. 산업인력공단
준정부기관에 현재는 위탁이 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인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된다. 자, 응시결격입니다. 응시결격. 40페이지, 기본서 40페이지에 있네요. 40페이지. 40페이지 거기에 우리 책에 아주 잘 되어 있는 게 22회, 30, 31회 이런 식으로 출제됐잖아요. 그건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해마다 나오는 파트는 아니라고. 제가 다 합해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거 지난주에 처음에 우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 했습니다. 시험 못 보는 거 원칙적으로 외국인이든 교도소에 복역 중이든 미성년자든 파산 선고받은 자든 신용불량자도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못 보는 거 오로지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부정행위하고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 미경과자만 시험 못 봅니다. 부정행위도 무조건 못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은 부정행위 했음을 시인합니다 하고 확인서 적는 경우만 못 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정행위에서 걸리면 어떻게 하면 돼? 연세되신 분은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하고 그냥 가방 들고 나가버리면 돼요. 제 가족이 그 감독관으로 갔는데 그렇게 막 함부로 못한다 하더라고. 다 나이 많으신 분인데 그 감독으로 간 분들은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부정행위 하면 5년간. 이것도 제가 건의를 많이 했어요. 국토부에. 수능은 1년간 시험 못 보는데 왜 우리는 5년간 시험 못 보냐 하니까 어르신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적발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수능은 그 부정행위 한 사람 맨날 발표되죠. 뉴스에 나와요. 근데 공인예사는 부정행위 한 사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엄격하게 단속은 안 한다고. 그냥 제가 시험 보면서 부정행위 해봤어요. 고개 돌리니까 한 번만 더 고개 돌리면 부정행위 간주하겠다 이러더라고. 또 한 번 돌려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감독관이 제 앞에 와서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있더라고 계속. 그 가만히 앞에 서 있는데 거기서 또 뭐 하기는 힘들죠. 제가 부정행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한번 남은 거 보는 척하고 이렇게 고개 돌려봤어요. 근데 옆에 사람 거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옆에 분이 나보다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행위 현실적으로 하긴 어렵습니다. 꼭 하려면 부정행위 컨닝페이퍼 그냥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본인 거 보는 수밖에 없어요. 남의 거는 볼 수가 없어요. 보이기는 보이지만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A형, B형 두 개가 있는데요. A형, B형이 10문제만 틀립니다. 10문제. 40문제 중에서 4분의 1, 10문제만 A형하고 B형이 틀리다고요. 그냥 A형 100점 맞는 그 B형 그대로 따라 베껴도 70점 나온다 이 말이에요. A형하고 B형하고는 10문제가 서로 순서를 바꿔놨어요. 똑같은 문제를. B형이 조금 불리합니다. A형은 처음부터 우리 배운 대로 지금 목적, 용어정의, 중개상물 지금 공인중개사 제도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순서대로 나오는데 B형은 뒤에 있는 게 앞에 1번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순서가 바뀌면 또 좀 힘들 수 있어요. 자, 시험 시기는 원칙 매년, 원래는 매년 14회까지는 매년 시행한다고 돼 있었어요. 매년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매년 1회 이상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5회 때 2번 시험 보길래 국토부에 항의해서 왜 2번 보냐 매년 본다고 해놓고 이랬더니만 국토부에서 하는 소리가 매년 본다고 했지 매년 한 번 본다는 말이 어디 있냐 2번도 볼 수 있고 3번도 볼 수 있지 이러더라고요. 저같이 항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1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번 보더라도 할 말이 없죠. 결론은 1년에 매년 1회 이상 그리고 안 볼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그 말은 1년에 시험을 10번 보든 10년에 시험을 한 번 보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시험 봅니다. 물론 5회부터 5회, 6회, 7회, 8회, 9회 5번은 2년에 한 번씩 시험 봤어요. 10회까지 99년 10회까지는 2년에 한 번 시험 봤습니다. 옛날에. 근데 지금은 11회 시험부터 지금까지는 해마다 한 번씩 봐왔고요. 단 15회 때 추가 시험을 봐가지고 2번 봤습니다. 15회 시험만. 15회 시험에 문제가 추가 시험 합격하신 분들이 처음에 자격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회 그 시험 그 합격 자격증에 보면은 몇 회 시험에 합격했는지 그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33회
공인중개사 합격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15회 추가 합격하신 분들은 자격증에 추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항의를 많이 해가지고 추가라는 말을 빼고 자격증을 다시 교부했어요. 그러니까 15회 공인중개사가 된 거예요. 추가도. 그 추가 합격하신 분들이, 왜냐면 15회 시험은 1000명밖에 합격을 안 했고 추가 시험에서는 3만 명 넘게 합격했거든요. 추가 합격하신 분들이 명함에다 보니까 15회 공인중개사 이렇게 새겨가지고 다니던데요. 제가 명함을 받아봤어요. 그분들 성공했겠어요? 망할 확률이 높았겠어요? 거의 다 망했어요. 공부 잘하는 분들은 거의 다 망해요. 그러니까 굳이 15회 공인중개사 이런 거 나가면 겸손해야지 공부 잘했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자, 시험을 안 보려면은 매년 1회 이상 봐야 되는데 안 보려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은 전부 사전 의결이라고 했죠. 사후 의결 없다고 했죠.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시험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출제됐어요. 당연히도 시험을 안 보려면은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 시험 방법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지금 40페이지 우리 3번에 보니까 시험 시기 시험 방법이 있는데 22, 23에 나오고 안 나왔죠? 지금 거의 뭐 한 8년 이상 안 나왔는데요. 시험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1차는 무조건 시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을 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 33번 시험 본 게 모두 예외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1, 2차 따로 보는 게 원칙인데 구분을 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고 했죠? 이때까지 1, 2차 같이 봤습니다. 같은 날. 자, 분리를 하면 1차는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요. 2차는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2차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2차 시험도 1차 시험 방법으로 모두 선택형으로 하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1, 2차 시험이 다 끝나면 아마 4시 20분인가 그래요. 2차 시험까지 다 끝나면 너무 힘들다고 2차를 분리하자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계속 건의하면은 이제 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봐야 돼. 주관식으로 봐야 돼요. 힘들어도 참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같은 날 동시에 볼 때만 2차 시험도 객관식으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1차 시험 합격한 자만 2차 시험을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같이 동시에 볼 때는 1차 시험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에 대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2차 시험은 무효로 하면 그러면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는 합격했으면 채점해요 안 해요? 2차 합니다. 채점은 하는데 무효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소용없다고요. 그래서 1, 2차 여러분들이 같이 한다면 지금은 1차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예습복습은 집에서 혼자 할 때는 지금 공인중개사법은 수업만 들으면은 나중에 80점 나옵니다. 제 수업만 다 들으면은. 그러니까 1차 특히 민법을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게 민법이거든요. 민법이 지금 또 총칙이 가장 어려워요.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법률행위, 법률효과, 법률사실 이런 말 자체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법률이라는 게 저도 처음에 이게 법률이라는 게 이게 원래대로 하면 영어가 법률이어야 하는데요. 법률행위는 로우가 아니에요. 법률행위는 독일에서 레히퍼 게셰프트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법률의 행위가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right, 권리와 제가 발음을 잘 못하는데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게 법률의 행위예요. 로우가 아니고 그 법률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안 맞아요. 지금 독일 우리나라 지금 민법이 독일에서 들어왔잖아요. 어쨌든 민법을 열심히 하시라고요. 12월 달 무효니까 소용없다고 2차만 합격하고 1차 불합격하면 1차 57점 1차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2차 80점 받아도 그 다음 회에 전부 다 봐야 되죠. 1, 2차 같이. 근데 1차는 합격하고 2차 불합격하면 그 다음 회에 2차만 볼 수 있잖아요. 시험의 일부 면제입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우리 40기본서 41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에 양가로 3번에 다음 회라고 해가지고 색깔 칠해놨죠? 다음 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모의고사용입니다. 모의고사용.
다음 해 X, 다음 해 X, 다음 회 O.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잖아요. 시험을 2번, 3번 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해마다 현실적으로는 이게 똑같지만 이론적으로 다르단 말입니다. 시험을 2년에 한 번 볼 수도 있으니까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32회 합격하신 분은 33회 면제된다고요? 이 판례도 있어요. 군대 간다고 군대 갔다 와서 시험 보겠다. 인정 안 돼요. 군대 가더라도 군대에서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봐야 돼요. 사법고시도 그런 판례가 있어요. 군대 가가지고 합격한 사람도 있더라고. 1차 걸려가지고 2차 볼 때 군대 가버렸어요. 갔다 와서 보겠다 했는데도 안 된다. 무조건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면제된다. 기본서 41페이지 그 양가로 4번의 시험 과목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냐면 시험 과목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다 강의하고 있잖아요. 상법이냐 민법이냐 시험 과목 이런 거 시험에 안 내겠죠? 시험 과목은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위원인데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임명 위촉합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합니다. 옛날에는 뭐 대학 조교수 이상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니까 저도 출제위원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몇 번 떨어져 보신 분들은. 근데 저도 그래서 제 생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고 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니까 바로 탈락되더라고요. 공인중개사 학원에 강의한 적이 있으면 절대 출제위원 될 수 없다더라고요. 재척 사유에 이해관계 있잖아요. 학원에 강의하면서 제가 출제해버리면 제가 가르친 것만 다 내버리면 저한테 수업 들은 사람만 합격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출제위원, 지금 산업인력공단에 가면 출제위원 상시 모집한다고 인력풀 모집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 지원을 해봤더니만 그게 서약서 같은 거 적고 다 하더라고요. 학원에 강의한 적이 있냐. 만약 거짓으로 진술했을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래서 강의한 적이 있다 하고 있다 하니까 바로 탈락이에요. 시험 시행기관의 장,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임명 위촉하는 게 아니라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시도지사였어요. 좀 현실하고는 안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임명 위촉합니다. 그 출제위원 들어가는 교수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한 30만 원 정도 받고요. 거의 2주 정도 합숙하면 한 500만 원 가까이 받아 나온다 하더라고요. 출제위원은. 시험 감독 가신 분들은 뭐 하루 종일 감독하면 12만 2천 원인가 그렇고 오전만 해도 한나절만 해도 한 7만 2천 원 정도 준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응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시험 시행기관의장이 임명 위촉하고요.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5년간 위촉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자, 5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숫자 41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1번에 1번, 2번 밑줄 치세요. 41번에 1번, 2번 밑줄 치놓으시라고요.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찾았어요?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1번에 1번, 2번 5년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부정행위하면 5년간 시험도 못 보고요. 옛날에 출제위원들이 문제 유출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누가 유출했는지 알지만 뭐 말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유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뒤로 그 시험지 팔아먹은 분들 처벌받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유출 안 됩니다. 이제 아예. 자, 그 다음에 시험 공고입니다. 시험 공고. 42페이지, 우리 기본서 42페이지 5번에 양가로 1번에 있네요.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됩니다. 근데 벌써 이미 사전 공고가 돼 있다고 2월달 되기 전에 지난주 수요일 날 공고했습니다. 확정 공고는 시험 90일 전까지입니다. 90일
90일이라는 숫자 공인중개사법에는 오직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90일. 옛날에 6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0일로 바꿔서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서 42페이지, 4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시 수수료 냈다가 가오납하면, 가오납이 뭡니까? 잘못해서 초과해서 내면 초과된 부분 다 돌려준다.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도 전부 다 돌려준다.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사유로 시험 못 본 적은 없습니다. 원서 접수기간 내에 취소하면 납입한 수수료 전부 다 돌려줍니다. 지금 8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는데 5일간 첫날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취소하면 다 돌려줍니다. 근데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 취소하면 60%,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9번에 8번, 9번 밑줄 치놓으세요. 39번에 8번, 9번. 39번에 8번, 9번 밑줄 치놓으세요. 이런 숫자 7일, 10일 이런 걸 바꿔서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 취소하면 60% 돌려주고요.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준다고요. 응시수수료. 자, 그 다음에 합격자 결정입니다. 합격자 결정. 기본서 43페이지 합격자 결정이 있는데요. 합격자 결정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1차는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죠.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하면 올해 만약 10,000명 뽑는다라고 했으면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10,000명만 뽑습니다. 동점자 모두 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 최소 10,000명 뽑는다 하면 60점 이상이 20,000명 나오면 20,000명 다 합격이죠. 최소만 규정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최소 10,000명 뽑는다 했는데 60점 이상이 5,000명밖에 안 나오면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10,000명까지 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올해는 1차, 2차 모두 절대평가입니다. 앞으로 상대평가할 예정인데 상대평가하면 앞으로 2차만 주관식이고 1차는 객관식이에요. 그리고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1차는. 상대평가를 하면 2차만 상대평가 한다고요. 2차만 가지고. 1차는 무조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물론 올해는 1, 2차 모두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입니다. 60점만 받으면 돼요. 100점 받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자격증 교부인데요. 자격증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되는데 시험에 2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1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합니다. 1월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5번에 1번 찾아서 밑줄 치놓으세요. 45번에 1번 밑줄 치놓으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격증을 분실 훼손했을 경우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재교부 신청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시장한테 자격증을 받았다가 경기도에서 중개업을 하다 분실해도 경기도지사한테 가면 안 되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해야 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54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4번 찾아서 밑줄만 치놓겠습니다. 54번에 맨 밑에 보면은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인데 1번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치놓으세요. 힘들어도 밑줄 치놓으시면 다음에 보면 내가 밑줄은 치라는데 왜 기억은 안 나지 이렇게 생각되도록 밑줄 치놓으시라고. 찾았습니까?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시험에 교부한 시도지사 대신에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이렇게 하면 X라고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합니다. 그리고 3번은
자격증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등록관청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자격증은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45페이지, 기본서 45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X죠?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2번 부정행위 한 수험생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3번 자격증 교부는 2월 이내 교부가 아니라 조금 전에 했잖아요. 1월 이내 교부.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1월 이내 교부입니다. 자, 4번은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의결을 거쳐야 된다. 정책시민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된다.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5번. 시험은 외국인도 봐도 되고 미성년자도 봐도 된다 했죠. 자격 취소되고 3년, 부정행위 5년 시험 못 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7일 시험 시행일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반환한다. 7일 전까지가 아니라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하면 60% 돌려준다 했죠? 7번 60일 전까지 하는 게 아니라 시험 공고 며칠까지라고 했어요. 90일 전까지 아까 이야기했죠? 90일. 이건 논란의 여지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60일, 90일 숫자 기억하는 거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되면 쉬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예, 자격증 그거 있죠. 여기다가 우리 기본서 거기 46페이지 자격증 여기에다가 여권용 사진 붙이고 성명, 생년을 적어가지고 코팅해놓고 와신 상담하면서 공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꼭 합격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 자격증 복사해가지고 하나 끌어놓으세요. 책상 위에다가 사진, 칼라 사진 붙여가지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모든 양식은 이런 식으로 B5 용지로 되어 있어요. 어떤 기사 자격증 이런 건 운전면허증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이렇게 크게 되어 있고요. 액자에 넣어가지고 보통 사무소에 걸어놨죠. 중개사무실에. 자, 47페이지 양도 대여 금지인데요.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빌려주서도 안 되고 빌려서도 안 됩니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양도 대여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똑같아요. 뇌물 준 사람, 뇌물 받은 사람 똑같이 처벌받아요. 근데 이걸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돈 주고 빌렸으니까 빌린 사람은 처벌 안 받는 줄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지금 시세가 자격증 빌려주면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아요, 한 달에. 1년 받으면 300, 500 받아요. 지금 11만 명의 개업공개사가 있는데 11만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분들이 한 2만 명 넘어요.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단속은 안 합니다. 평소 때 안 하다가 지금 단속하고 있더라고요. 집값 올라가고 이러면 단속해요. 지금 그 친구도 부동산 하는데 전화해보니까 사무실 안 간지 며칠 됐다 하더라고요. 왜 물으니까 단속해가지고 해서 문 닫고 그냥 도망 다니고 있다 하더라고요. 문 닫고 도망가라고 하면 도망가야 돼. 아니면 잘못한 거 없으니까 버티고 있어야 돼. 문 열고. 도망가야 되더라고요. 있으면 샅샅이 다 뒤지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는 나오더라고. 계약서 5년 거 다 뒤지면 확인설명서 3년 거 다 뒤지면 그 빈칸 공란만 하나 있어도 그건 위반이에요. 빈칸이 하나 있으면 무조건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라고 하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면 그날은 계약서 못 적으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은 안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지금 많이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 지금 특히 광고에 대해서 단속 많이 해요. 허위매물. 예를 들어서 거래되고 없는데 매물 올리는 거 이런 거 허위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지금 이번에 협회 회장도 선거에서 5명 출마해가지고 기탁금이 5천만 원인데 5명이나 출마했더라고요. 5번 후보가 됐는데 그 회장이 저하고 같이 박사과정 같이 다녔던 분이 회장 되셨어요. 지금
이종혁 회장이 당선되셨는데 3년이에요, 회장 임기는. 자, 어쨌든 빌려주면 빌린 사람 똑같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현업에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하면 자격증 걸고 하라는 게 많아요. 자격증 걸고 하면 그 빌려주는 거 이다 아니다. 자격증 걸고 근무하면 위반 아니에요. 그럼 서류상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계약서 다 쓰고 도장 찍고 하면 위반 아니라고요. 근데 근무 안 하면서 하는 게 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못 씁니다. 저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지금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했는데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새겨 다니면 불법이다 아니다? 예, 아니다. 2번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니까 자격증 땄으니까 공인중개사라고 명함에 새겨 다니도 된다고요. 저도 지금 명함에 보면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박사 이렇게 명함 새겨 다녀요. 예, 가능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으면 대표라는 명칭도 쓰면 안 됩니다. 그 현업에서 보니까 돈 된 사람을 대표, 자격증 있는 사람을 그 자격증 걸고 하는 사람을 소장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 내부적으로는 돈 된 사람 보고 사장이라고 해요. 자격증 있는 사람도 사실은 돈이 더 위대하더라고요. 그러나 명함에다가 자기가 실제 건물주라고 거기에 사장, 대표 이런 명함을 새겨 다니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를 가리키는 대표자, 회장, 사장 이런 말 못 쓴다고요? 소장이라는 말도 못 써요. 중개사무소 소장이잖아요. 소장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 판례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자, 문제입니다. 48페이지, 기본서 48페이지. 공인중개사라도 근무 안 하면, 중개사무소 근무 안 하면 공인중개사라는 명칭 사용할 수 없다. 제가 좀 전에 제 명함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써도 되죠? 개업 안 하고 취직 안 해도 자격증 땄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고 해도 됩니다. 무상으로 대여하면 위반 아니다. 무상이든 유상이든, 무상이라는 말은 돈 안 받고 그냥 빌려주는 거는 된다. X죠?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빌려주는 거 양도 대여하는 거 안 된다고요. 돈 안 받고 친인척들 빌려줘도 안 된다고요. 무상이면 돈 안 받은 게 무상입니다. 유상은 돈 받고 하는 걸 유상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2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 기본서 51페이지 4번 문제 보십시오. 51페이지 4번. 4번에 그 문제에 옳은 것은 해놨는데 틀린 걸로 고치세요. 틀린 것. 틀린 걸로 해야 1번이 답이죠. 옳은 게 아니고 문제를 고치시라고. 틀린 것은 이렇게 51번에 4번.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기본서 53페이지 등록 절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